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성공과 경험의 함정. 리더의 과거 성공 경험이 왜 걸림돌이 될까요? 참모총장 앞에서 MZ세대의 작심 발언. 2018년 11월 7일 장군에게 전하는 영서들의 이야기. 세미나가 육군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병사들은 육군 참모총장과 장군들에게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뼈아픈 질타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장군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처럼 병사의 자유를 1에서부터 10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안정근 일병. 용사를 통제와 후견의 대상, 금치산자, 합리적인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욱 병장. 용사들은 자긍심을 잃었고 육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성혜원 상병. 이날 병사들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참모총장 앞에서 서슴없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한 병사들이 속속들이 군대로 오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대장님은 보여주기식 시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갓 임관한 소위가 대대장과 천 면담 간에 한 말입니다. 대대장이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옛날 군대 같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혼이 났을 겁니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기성세대와 MZ세대 간부 병사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확신은 고정되어 있는데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리더와 과거 성공 경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지요. 리더가 정형화된 생각과 비상적인 알물 경계하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패턴 의식을 만드는 뇌의 작동 원리. 나를 존재하게 한 성공 경험과 방식에 집착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데도 끼워 맞추려는 것을 패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5년 8월 25일 미국 동남부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했습니다. 이 당시 극도 안보 지휘센터 매슈 브로드릭 전장은 자타가 공연하는 재난 통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 제방이 무너질 수 있다는 보고를 12시간 동안 무려 17번이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과 달리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이 점은 110만 명,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는 2,500명, 80% 침수, 재산 손실 1,080억 달러,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평가되었습니다. 재난통제 전문가가 자신의 직관과 경험에만 의지하다가 안타깝게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내부 원리를 믿는 패턴 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고 1000억 개? 뉴런이 있고 1000억 개 각각의 신경세포는 시냅스가 연결합니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흥분되면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 연결도 강화되죠. 또한 동일 자극이 반복되고 감정마저 섞이면 시냅스 연결은 더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A 자극에서 B 자극이다라는 패턴이 굳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사고방식이 패턴화되는 거죠. 수많은 성공 경험이 있는 리더는 자신도 모르게 그 경험이 뇌 속에 저장되어서 사고가 패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자신이 성공했을 때의 감정, 경험, 지식과 정보가 집약된 자료를 순간적으로 뇌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뇌는 항상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뇌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군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A 중령은 대대장 부임 후에 간부들이 자신의 의도를 모른다며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부대원들은 오히려 A 중령의 거친 말투, 심한 질책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연대장이 A 중령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A 중령은 발끈해서 전행 규정대로 지휘권을 행사했고 정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요즘 간부들에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대장은 부하들의 불만이 담긴 부대 진단 설문 내용을 더 보여줬습니다. 그제 A 중령은
마지못해서 부대원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A 정령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 본인이 그동안 해오던 업무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하들은 참다 못해서 사단 감찰에 고충 신고를 했고 감찰 조사 결과 A 정령의 과오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A 정령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정령은 자신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방식이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치 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고 했던 몽테뉴의 말이 떠오르는 사례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개선 행진할 때 너희가 전차 옆에서 바짝 따르면서 당신은 한낱 인간뿐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성공과 승리는 영원할 수 없음을 환기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리더가 구축한 자신만의 경험 콘텐츠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낡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라. 리더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도 대부분 과거형이 많습니다. 제가 대대장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훈련하는 장소에 가서 훈련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과거에 적용하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리더가 확신하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가치도 그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자 셔멀 아브스만 교수는 그에 져서 지식의 반감기에서 우리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빠르게 버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게을러지면 고학력자도 동네 아저씨로 쉽게 전락하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웠지만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배운다 라는 공자의 말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비상적으로만 하는 지식으로 통찰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비상적인 지식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리학자 대신에 강의한 운전사. 1918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양자역학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18년. 그는 금세 유명해서 독일 전 지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죠. 3개월간 20회 이상 강연이 반복되자 그의 운전사도 강의 내용을 절절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의를 앞두고 막스 프랑크가 피곤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운전사는 측은하게 여기서 제가 강의 내용을 다 배우고 있으니 단상에 올라 강의를 대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막스 프랑크는 호기심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고 운전사는 강단으로 올라가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막스 프랑크는 운전사의 모자를 대신 쓰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의 강의를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전사는 박사급 이상의 수준 높은 청중 앞에서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긴 강의를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아무도 그가 막스 플랑크의 운전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의 후에 질문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쉽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날 무렵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물리학 교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질문은 제 운전사도 대답할 수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라며 앞자리에 앉은 진짜 막스 프랑크에게 답변을 넘겼습니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리더가 본질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대기업 부회장이 매일 4시에 자명하는 이유. 비상적인 지식만으로는 절대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실제 현장과의 차이도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본능적인 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업 LG 생활 건강의 차석용 부회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장의 최신 흐름과 밑바닥의 미세한 변화까지 느끼려고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2005년 1월 대표이사 취임 후에 17년 동안에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 사이 매출은 8배, 영업이익은 2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차 부회장은 오후 4시 퇴근 후에 비서들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고 매일 자명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차 부회장은 말합니다. 저는 오후 4시에 퇴근한 뒤에 백화점, 상점, 면세점도 가고 서울 시내 선정동 인사동도 가고 가로수길도 갑니다.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 봅니다. 자꾸 가보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들이 보여요. 가로수길도 압구정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세상 끊임없이 빨리 변합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와의 괴리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고 실수를 합니다. 차 부회장은 배일 깊은 독서와 학습을 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유명 전문 채널 4개를 포함해 미용, 헬스, 리빙, 럭셔리 분야의 16개 전문 잡지 저널을 정기 구독하고 매월 국내의 서적 10여 권 정도를 별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는 60대 후반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걸 왜 좋아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영계의 새로운 경지와 지평을 연 차석용 부회장. 그는 경쟁자들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내는 본능적인 촉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언러닝은 배운 것을 고의로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학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리더는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준 경험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배우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부어도 흔들린다. 리더를 이어가는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내 일을 줄 알았다. 악성사고가 발생하거나 일의 결과가 잘못되면 리더는 책임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제에게 전국으로 확산된 어느 날 A부대는 교차로에 3개의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초소에 투입되던 병사 한 명이 음주운전에 취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작전과장 K소령이 대대장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대대장이 보고를 받고 냅다 소리부터 칩니다. 내가 그 초소 위치가 적절하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사고 날 줄 알았다. 간부들 선차를 교절을 했나? 근무자 교대 시간은 준수해서 대대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작전과장 K소령을 심하게 질책합니다. 마치 스스간이 비제를 신문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책임을 추구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처벌받을까 전전긍긍하는 대대장의 모습이 K소령 눈에는 오히려 안쓰러워합니다. 이런 일이 나고 와서 K소령은 대대장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는 내 일을 줄 알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착각입니다. 그 어떤 일도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날 것을 예했다면 리더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근거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내 일을 줄 알았다. 그렇게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사후 확신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만 보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인간의 착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사후 확신 편향이 강할수록 그 성분은 면피할 궁리를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사후 확신 편향을 예방하려면 리더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평소에 체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날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야 내 일을 줄 알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리더의 이익과 안일함. 리더가 자기의 이익과 안일함을 희생할 때 부하들은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2009년 9월 8일 아프가니스탄 전쟁터 소유의 신선 대위와 그의 동료들이 적군에 둘러싸인 포위망을 뚫고 전투 중입니다. 소행선 대위와 동료들은 빗발치는 총알 포탄 속에서 동료들을 구축해서 구출해 왔습니다. 그 동료를 안전한 지대에 두고 또 동료를 보러 적진 속으로 달려갑니다. 이 장면의 고급 헬기로 현장에 도착한 의무병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있는 사이먼 사이넥은 녹화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전우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런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전우들도 그런 상황에서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협동이 뒷받침돼야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이먼 사이넥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구성원의 신뢰와 협동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는 이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결국 리더가 자기의 이익과 안일함을 희생할 때 부하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 이런 감정을 느낀 부하들은 리더가 제시하는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나는 지휘관을 하면서 진심으로 너의 이익과 안일함을 희생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동일한 반성을 했습니다.
참모다. 특히 주무 참모인 작전 과장에게 부대는 신경 쓰지 말고 휴가나 잘 다녀와라고 말은 했지만 기분 좋게 보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참모가 휴가 중이어도 부대에 지휘관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휘관이 약간 더 일이 많아질 뿐인데 그것을 감수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이익, 즉 제가 좀 편하고 싶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 헌신 군인 본부는 어떤 거창한 것보다도 리더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신의 이익과 안일함을 희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좀 불편하면 된다. 내가 리더가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부하를 지도해서 감동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대대장 L 정령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H 정의를 인사과정으로 보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작전과정도 반대하고 중대장들도 반대했습니다. H 정의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1년 후에 전역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L 정령은 내가 좀 불편하면 된다. H 정의가 인사과정 업무를 잘하도록 내가 알려주고 또 알려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작전과정과 중대장들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때 L 정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하를 버리지 않는다. 결국 H 정의는 인사과정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부들이 예상했던 대로 H 정의는 업무가 서툴렀고 본인도 힘들어했습니다. L 정령은 내시하지 않고 차근차근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지도해주는 만큼 업무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니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간부들이 답답해할 정도였습니다. L 정령은 의식하지 않고 계속 차분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규정과 방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H 정의가 고민해보도록 했습니다. L 정령의 노력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H 정의도 점차 대대장의 진정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H 정의의 업무 추진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역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는 모든 간부가 인정할 정도로 업무 수행을 잘했습니다. H 정의는 전역하면서 대대전 간부 앞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은 그런 저를 인사과정에 보직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대대장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대대장님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고 군생활 마지막을 정말 잘하고 나갑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H 정의는 대대장 L 정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했을 때 그 순간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하게 해 되는 것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십 교육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리더는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교육생들은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책임지고 희생하는 리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은 교육생이 발표한 사례입니다. 어느 건전에서 박격포 사격 사건이 있었던 일입니다. 통제된 사격 시간은 종료되었는데 아직도 박격 포탄이 20발이나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사격 통제를 얻은 여단 작전과장 의소령은 여단장 승인을 받고 남은 탄도 사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펑펑 소리와 함께 박격 포탄이 날아가다가 한 발이 목표 지점을 지나쳐서 100m가량 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박격 포탄 파편 불꽃이 튀기면서 바싹 마른 나뭇잎과 숯불 사이로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설상가성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사격을 멈추고 등짐 분풀을 짊어지고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계속 커졌습니다. 소방차 2대와 산불 진화, 헬기 3대가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진압이 되었습니다. 상급 부대 참모들은 어발대발했습니다. 사격 시간도 안 지키고 3부까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격을 통제한 여단장과 작전과장 A 소령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사단장이 전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격은 내가 시켰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사단장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하니 상급 부대 참모들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들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까요? A 중사 사례도 있습니다. 부소대장 D 중사는 소대원들과 함께 6.25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6.25 훈련 내내 바람도 불지 않고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사들 전투복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쉬기도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40km 완전 군장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 지나면서 폭염과 땡볕 더위, 군장 무기를 견디지 못한 병사들이 길거리에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탈진 상태에서 호흡 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병사들은 구급차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행군을 못하겠습니다. 김일병이 길가에 털썩 터져앉아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김일병은 평소에 체력이 약해서 유격 훈련 전부터 행군을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부소대장 디중사는 김일병이 이번 행군을 통해서 인내심을 기르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고 싶었습니다. 디중사는 김일병에게 앞으로 3시간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힘을 내어서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김일병은 고개를 푹 숙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안되겠다 생각한 디중사는 김일병의 군장을 앞으로 돌려맸습니다. 본인 군장을 등 뒤에 맨 상태에서 김일병 군장까지 앞으로 돌려댄 맨이 두 다리가 순간 휘청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일병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군장 2개의 무게가 디중사 양쪽 어깨의 두 다리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디중사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김일병이 디중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대 소대장님, 도와주셔서 행군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일병의 말을 듣는 순간 디중사는 온갖 피곤이 싹 가시고 마음속에는 말 못할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디중사처럼 화려한 행동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리더,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구성원의 마음속에 소리없이 번져갑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도 디중사처럼 훌륭한 리더가 많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지네요.